나만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더욱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세미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면 세미나를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과거나 현재에 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도 투자입니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수도권은 6억 6천만 원이고 서울은 무려 10억 원 이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야 합니다. 어떻게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재산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거주할 집을 사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라. 살 수 있을 때 사면 된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한테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위한 미래 예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 예측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현재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까요?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지금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래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현재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현재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 예측이 가장 힘든 분야는 무엇일까요? 주식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보면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까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현재와 달리 희망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아이가 언젠가는 공부를 잘하리라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리하게 학원을 보내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헛된 희망을 버리고 아이들의 현재를 잘 관찰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시장을 보고 예측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가 보이는데도 애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희망을 반영합니다. 각자가 가진 희망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읽히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줄이면 현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버리고 현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이 오면 에어컨과 선풍기가 잘 팔립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입니다. 더운 여름이 원인이고 에어컨과 선풍기 판매량의 증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을 만드는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치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에어컨이 잘 팔리면 선풍기도 잘 팔렸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의 판매량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에어컨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니 선풍기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합당한 분석일까요? 에어컨과 선풍기의 판매량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왜곡해서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선풍기를 더 생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운 여름과 함께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에어컨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라면 선풍기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에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가 원인이고 자산 가격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리가 인하되어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계속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게가 파산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가 떨어졌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직업을 잃었는데 금리가 인하되었다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전문가들조차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논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입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공급은 빠르게 증가할 수도 없고 심지어 빈 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땠습니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했습니까? 건설 회사들이 갑자기 아파트를 많이 지었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파트의 양이 줄었나요?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집값 변동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변화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때는 절대적으로 아파트의 총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의 상승세가 둔화되면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지역별 공급 격차가 발생하는 논리로 변합니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시행사, 부동산 컨설팅 혹은 학교에서 부동산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급 부족을 이야기해야 할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주장과 이야기를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로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난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언젠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친구가 걱정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레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돈도 그렇지만 직접 만들지도 못하는 걸 사달라고 해서 은근히 스트레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는 아들이 레고를 너무 좋아해서 레고를 사달라고 한다고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레고를 할 때 꼭 너랑 같이 조립해야겠네? 친구는 그렇다고 말하며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레고 말고 배드민턴 채를 사가. 그리고 애랑 배드민턴을 같이 쳐봐. 애는 레고보다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친구 아들이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원인으로 비싼 레고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친구는 아들이 레고를 좋아하는 게 원인이고 비싼 레고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원인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친구를 만났을 때 아직도 아이가 레고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이가 이제 레고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레고보다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좋았던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돈도 적게 들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고려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면 사람들은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고정하면 다양하고 중요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A 회사의 주가가 왜 안 떨어졌을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을 찾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낼 확률이 커집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려면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왜 오르는지가 아니라 가격이 왜 안 떨어지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왜 하락하는지가 아니라 왜 오르지 않는지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량과 저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셋값의 상승과 함께 GTX A 노선의 개통을 앞두고 투자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로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전국에서 갭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경기 화성시로 집계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화성시에서만 46건이 이루어져 갭 투자 건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영통구 36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 35건, 강원 원주시 33건, 인천 서구 30건이 잇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갭 투자 건수가 많으니 갭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최근 사과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 가격이 상승했다는 근거가 배와 바나나 그리고 딸기보다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년 전에 사과가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0원으로 가격이 2배 올랐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일 가격에 관련된 기사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부동산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사를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량과 저량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유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량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량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클은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제임스는 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량으로 판단하면 마이클이 제임스보다 재산이 5억 원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이 더 부자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유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클과 제임스 중 1년 동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량을 비교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마이클이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보다 1년 동안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새롭게 조사를 해보니 1년 동안 마이클은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재산이 줄었고 제임스는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량 자료입니다. 이제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제임스가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유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하게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로 가볼까요? GTX가 개통된다고 해서 진짜 갭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GTX의 개통으로 갭 투자자가 몰리고 있을까요? 2024년 2월 갭 투자 건수는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건수입니다. 2024년 1월에도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갭 투자자는 3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갭 투자가 많았을 때는 월 400건이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유량으로 따져보면 갭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GTX가 개통된다고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을 유량으로 판단하니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수학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점수를 물어보니 80점 맞았다고 답합니다. 엄마는 칭찬을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부터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할까요? 오히려 화를 내야 할까요? 옆집의 조는 90점을 맞았다는 소식에 엄마는 아들에게 결국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이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맞은 60점에서 무려 20점이나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존과 비교해서 화만 냅니다. 아이는 이제 절대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도 유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량으로 기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결과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잘 찾기 위해서는 변화의 관점에서 유량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매매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가격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가격을 감안할 때 유례 없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같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억 원일 때는 10% 상승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격이 8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된 상황에서 10% 상승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례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개별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 도곡동의 도곡렉슬은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17년에 27평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억 원 내외였습니다. 5년이 지난 후 2021년에 매매 가격이 23억 원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상승 금액이 14억 원에 달하고 상승률은 156%에 달했습니다. 반포자이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3,000세대가 넘는 강남 아파트입니다. 2017년에 35평이 16억 원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21년에는 36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0억 원이고 상승률은 125%가 넘습니다.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로 가볼까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3단지입니다. 33평 아파트가 2017년에 6억 원 내외로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같은 평형 아파트가 13억 원에 거래됩니다. 7억 원이 올랐고 10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오산시 한라그린타운은 78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0평 아파트가 2017년에 1억 6천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후 최고 가격 3억 원을 넘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어땠을까요? 부산 남구 대연동 롯데캐슬 레전드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39평 아파트가 2017년에 6억 원 중반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12억 6천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6억 원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해운대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에 위치한 삼익비치는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입니다. 47평 아파트를 2017년에는 8억 원이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 최고 가격 21억 6천만 원을 기록합니다. 6년 동안 13억 원이 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170%에 달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5, 6년 동안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리 인하, 부동산 정책 실패, 분양 아파트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떠오릅니다. 진짜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금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금리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가 인하되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수요가 변동되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없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살 사람이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합니다. 팔 사람이 줄어들어도 가격은 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요 증가일까요? 공급 감소일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알아야 합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도 증가하겠죠. 반대로 파는 물건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기간의 거래량은 어땠을까요?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2020년에는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만 보면 2019년 7만 2천 건에 그쳤던 거래가 2020년에는 9만 4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요 증가였습니다.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어떤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주택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요는 다른 재화 수요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수요와 투자하는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재화는 부동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사용하는 물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자 재화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반면 투자하는 대상은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투자하려는 수요만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사용하려는 수요와 투자하는 수요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간에는 실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때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어떤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기간에 변동하는 수요입니다. 즉, 단기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수요는 투자 수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수요는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거나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요가 급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면 투자 수요는 급변합니다. 주식 시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주가가 하루에도 급등합니다. 투자 수요는 단기에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크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한국 부동산은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전국 기준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건수를 보면 2019년 5만 건에서 2020년 11만 7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주택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바로 투자 수요입니다. 우리나라 자가 점유 비율을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57%, 서울은 43.5%에 불과합니다. 자가 점유 비율은 일반 가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가 보유 비율은 전국 61.3%로 자가 점유율보다 높습니다. 자가 보유 비율은 일반 가구 중에서 자가를 보유한 주택의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투자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는 굳이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 점유 비율과 자가 보유 비율의 차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많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요 원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투자 수요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요라고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투자와 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을 변화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인정하면 투자이고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투기입니다. 투기자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왜 투자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투자자는 변화를 인정하고 스스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반포자이는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2008년 분양 당시 30평형대 기준 분양가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가 599호였는데 약 40%인 240호가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에서는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변화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로 산 사람한테 투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최고점에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투기자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전형적인 투기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인정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입니다. 기준도 없이 남들이 하는 말에 혹해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투기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2020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투자 수요 증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투자 수요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은 현재까지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던 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수억 원이 올랐고 전국 아파트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처럼 투자 수요의 증가가 원인이었을까요? 2021년에는 2020년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거래량 감소입니다.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2020년에는 거래량이 증가했고 2021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93만 건에 달하던 전국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2021년에는 67만 건으로 28% 감소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21년에는 투자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를 보면 2020년 2만 4천 건에서 2021년 1만 건으로 56% 감소했습니다. 수요는 감소했는데 가격은 상승했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변동 원인은 무엇일까요?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공급 감소였습니다. 건설 회사가 짓는 아파트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까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2021년 전국 아파트의 일반 분양 물량은 25만 2,880세대였습니다. 2020년은 어땠을까요? 2020년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은 25만 3,951세대였습니다. 분양 물량이 1,071세대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공급 감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입주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만 4천 세대였습니다. 2020년 19만 세대와 비교해서 약 3만 6천 세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율은 19%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과거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 기간입니다. 당시 개별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2009년 10억 원대에서 2012년 7억 원 초반으로 거의 30%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2012년에 4.5%, 2013년에 1.84%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땠을까요? 2010년에 서울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17만 세대였습니다. 이후 2011년 12만 7천 세대, 2012년 12만 7천 세대, 그리고 2013년 10만 5천 세대로 감소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여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줄어들었지만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했습니다. 이후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감소시켰습니다.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는데 더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해도 2011년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더욱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 회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집은 바로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바로 매도 물량입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집을 팔지 않으려고 매물을 거두어 들이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커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바로 매도 물량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론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물량은 주택 공급이 될 수 없다. 누군가가 전 월세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은 주택 공급이 아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가 10채 존재합니다. 아파트 10채의 소유자는 7명입니다. 소유자는 A, B, C, D, E, F, G입니다. 소유자가 아파트 전체보다 적은 이유는 다주택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는 아파트 3채, B는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C, D, E, F, G는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누가 거주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A, B, C, D, E, F, G, H, I, J입니다. 총 10명입니다. 인구 10명의 아파트 10채이니 주택 보급률은 100%이고 노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주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존재하니 누군가는 임대를 해야 합니다. HIJ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H와 I는 A가 보유한 아파트에, J는 B가 보유한 아파트에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한 A가 시장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주택자인 H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H는 A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시점에서 B도 보유한 아파트를 팔려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H가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한 채에서 2채로 증가합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집에 이미 누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H는 B가 보유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고 B가 보유한 아파트에 임대해서 거주하던 무주택자 J는 H가 임대해서 거주하던 아파트로 이사가게 됩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더 힘듭니다.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란 말은 논리가 아니라 억지 주장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라는 고집스러운 편향이 만들어낸 비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도 물량이 공급이라는 이야기는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드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리서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레드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택 공급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미국 판매 주택은 156만 7,036호로 전년 대비 9.98% 감소했습니다. 판매를 위해 새롭게 등록된 주택은 48만 7,201건으로 전년 대비 0.83%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까요? 주택 공급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매도 의사가 있는 주택이 얼마나 시장에 남아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빨리 판매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56만 7,036채의 주거용 주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이 많아지게 되고 반대로 매도 물량이 감소하면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하게 선택권의 범위에 따라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말과 비교해서 주택 매도 물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팬데믹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 세계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택 가격은 거의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왜 미국만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을까요?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매도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 기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입했습니다. 대부분 고정금리입니다. 반면 시장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주택 보유자의 3분의 2는 대출 이자율이 4% 미만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신규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7%대인 상황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높은 금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팔고 이사 가기 위해서는 저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매도 물량이 감소하면서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으로 정의합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은 하락하고 매도 물량이 감소하면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2023년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409만 호였습니다. 판매량이 서브프라임 위기보다 적었고 30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미국도 한국도 매도 물량입니다.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 변동 원인은 공급 감소입니다. 어떤 공급이 감소했을까요? 바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았던 주택을 거두어 들이면서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물이 감소하자 아파트 가격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매물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가격과 매도 물량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매도 물량의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오르더라도 쉽게 팔 수 없습니다. 반면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물량을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직접 살지 않는 집이라면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수는 1014만 호입니다. 그 중에서 16%인 163만 호를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280만 호로 전체 아파트의 28%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아파트의 44%가 투자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투자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의 변동폭이 큽니다. 직접 거주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거나 거두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집도 빨리 팔고 이사를 갑니다. 2022년 수도권을 기준으로 주택의 평균 거주하는 기간은 6.6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한 집에 사는 평균 거주 기간이 13년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특히 단기에 집값을 크게 변동시키는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을 크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았던 주택을 다시 거두어들이면서 공급은 감소했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의 시장 변화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변동시키는 원인을 찾았다면 전망도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 수요와 공급, 즉 매도 물량을 파악하고 예측하면 가격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투자 수요와 매도 물량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새롭게 투자하려는 사람들과 이미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언제부터 한국 아파트는 투자화되었을까요? 한국 아파트는 투자 대상화가 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표준화입니다. 아파트의 형태가 대부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의 단지가 생겨나면서 차별화는 없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의 개념보다 자산의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모양과 크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서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아파트조차 직접 가서 고르지 않고 지역과 가격을 보고 고릅니다. 표준화된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주식처럼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아파트가 투자화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동산 투자와 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고 보유하게 된 시기는 갭 투자가 본격화된 2014년 이후입니다. 갭 투자라는 용어 자체도 2014년 이후부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갭 투자가 시작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계기는 2000년대 초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대출 규제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확대되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종의 사적 대출인 타인의 전세 자금을 활용한 갭 투자가 사용됩니다. 갭 투자는 한도도 없고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아파트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갭 투자가 확대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전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2011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도 집을 사라고 하면 너나 사라 하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 임차를 선호했고
전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 매매 가격의 비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갭 투자가 증가한 2015년에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즉 10억 원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기 위해서 자기 돈 3억 원만 있으면 됐습니다. 갭 투자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아파트는 더 빠르게 투자화되었습니다. 단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투자 수요와 매도 물량입니다. 투자 수요가 증가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요입니다. 아파트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입니다. 최근 아파트 실수요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주택 가격의 상승입니다. 실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수요는 직접 거주하려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수요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수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요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대단한 경기 호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1920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면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4년 동안 산업 생산이 30% 이상 감소하고 실업률은 26%에 이르는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게 됩니다. 알고 계신 대공황입니다. 경제 위기에 맞서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등장합니다. 케인즈는 유명한 유효 수요 이론을 발표합니다. 유효 수요 이론은 경제 불황의 원인을 수요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케인즈가 유효 수요 이론을 제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충분히 상품을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만 하면 수요는 스스로 창조됩니다. 따라서 세이는 경기 불황이나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면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거나 공급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가격과 임금이 빠르게 변동되기 때문에 수요 부족이나 초과 공급의 상황도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물가나 임금이 빠르게 조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독점, 생산 과정의 비효율,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공황의 원인은 결국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케인즈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는 수요 확장 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시켜 경기 불황에 대처했습니다. 유효 수요 이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세이의 법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주택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중요한 수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근 가격이 계속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높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사주어야 합니다. 철근 가격의 상승, 건축비 인상, 분양 가격 상승, 가격 상승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수요 감소, 미분양 증가, 분양 가격 하락, 집값 하락. 당연한 순서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과 함께 수요가 있고 수요 중에서도 구매 여력을 가진 수요가 중요합니다. 구매 여력을 가진 수요는 사고 싶은 구매 욕구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살 수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들 강남에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강남은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아직도 197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빠른 가격 상승으로 구매 여력을 가진 수요, 즉 유효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 기준 연령대별 아파트 소유자 현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아파트 소유가 증가하는 세대는 30대 이상입니다. 이후 40대 소유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던 아파트 소유자는 60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합니다. 30대에 주택을 매수하고 40대와 50대에 늘리다가 60대부터는 소유를 줄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령대별 전체 인구 대비 아파트를 소유한 인구 비율은 어떨까요? 전국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아파트 소유 비율은 30대가 18.3%, 40대가 33.4%, 50대가 32.6%, 60대가 28.7%, 70대가 24%, 80세 이상이 15.4%입니다. 30대 중 18.3%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0%에 해당합니다. 30대를 주목합니다. 30대는 아파트 소유율이 낮으나 40대로 가면서 소유율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30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실수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요의 변화와 특징을 아파트 소유 변화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30대와 70대 이상의 아파트 매수 지수를 비교해 보면 실수요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실수요는 투자 수요보다 변동성이 적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22년부터 지수가 100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실수요입니다. 고령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절대 수치의 감소 현상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 비율이 낮은 30대의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높은 주택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주택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거나 30대 무주택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유효 수요의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구입 물량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물량 지수란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비율입니다. 즉, 중간소득 가구가 자기 자본과 대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을 의미합니다. 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6.4입니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순자산과 대출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100채 중에서 6채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10년 전에는 30채가 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살 수 있는 주택 수가 급감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경기 44.4와 제주 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두 채 중 한 채에 못 미쳤습니다. 이어 부산 50.7, 인천 52.3, 대전 58.1, 대구 65.1, 광주 68.3, 울산 73.8, 충북 80.4, 전북 82.7, 강원 84.7, 충남 87.7, 전남 87.9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유효 수요의 관점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정책은 수요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나 대출 완화책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한 변화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금리를 낮추어주고 대출 금액을 조금 늘려준다고 해도 유효 수요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수요는 어떤 상황일까요? 대표적인 투자 수요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전세 매매 비율은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매매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와 전세 매매 비율을 비교하면 최근 전세 매매 비율이 낮아지면서 갭 투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전세 매매 비율에서 갭 투자가 가능할까요? 과거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 매매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세 매매 비율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평균 가격 기준 전세 가격이 16% 상승하거나 매매 가격이 14% 하락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와 전세 매매 비율을 비교하면 최고 비율은 74.8%였고 최저 비율은 38.3%였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 전세 매매 비율이 낮더라도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갭 투자 건수를 살펴보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창 투자 수요가 증가할 때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는 월 6천 건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에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갭 투자 건수는 월 500건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함께 갭 투자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매매 가격 고점입니다. 헬리오시티 38평 가격을 보면 2021년 평균 20억 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1년 9월 23억 8천만 원으로 최고 가격을 기록합니다. 이후 15억 3천만 원으로 하락합니다.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은 2023년이 되자 다시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23년 9월에 21억 3천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오르던 매매 가격은 23년 12월 19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 가격의 흐름입니다. 2023년의 매매 가격이 과거 최고 가격이었던 23억 8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됩니다.
가격의 결정 과정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 상승 결정권은 수요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다고, 즉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고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수요입니다. 사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면서 사줘야 합니다.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는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과 반대로 아파트 가격 하락의 주체는 매도자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매도 아파트의 호가를 낮추는 매도 공급자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만약 2024년 헬리오시티의 최저 가격이 과거보다 낮아진다면 매도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줄고 있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투자 수요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갭 투자를 할 때 매매 가격의 하락은 투자 수요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은 무시무시한 해였습니다. 금리가 폭등하고 역전세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하며 투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자 다시 투자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컸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에서 거래가 증가했던 단지들을 구별로 살펴보면 같은 점이 발견됩니다. 거래가 증가했던 단지들의 공통점은 매매 가격의 높은 하락률이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가격 하락입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이전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수요 중에서도 갈아타기 수요가 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늘어야 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팔려야 다른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갈아타는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물량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왜 변화하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시장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매도 물량은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흐름을 보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 물량이 감소합니다. 싸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도 물량이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추가로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물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즉, 가격과 매도 물량의 역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매도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가 아파트를 파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9년 초과하여 보유한 매도인의 현황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던 수치가 2023년부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도 물량도 증가합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가격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장기 보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9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송파구 리센츠 33평은 10억 원에서 23억 원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24평은 6억 5천만 원에서 18억 원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39평은 8억 원대에서 18억 원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 대부분의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이 9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무려 3배 이상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언젠가는 이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향후 거주할 주택이 아니라면 보유만 하고 있다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동산 양도세법을 보면 보유기간 9년을 초과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40%로 최대가 됩니다.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시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3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6%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후 보유기간이 1년마다 2%씩 올라갑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30%를 공제받게 되는데 그 이상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해당될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10년 이상일 때 각 40%로 공제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0년이 넘는다면 80%가 공제됩니다. 특히 주목하는 건 9년을 초과하여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던 1세대 1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가격 상승률과 양도세 감면을 고려했을 때 매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9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이후 보유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 감면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유에 따른 공제율이 40%로 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을 보면 1주택자인데 직접 거주하지 않고 주택만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643만 호입니다. 2020년 기준 자가 점유율은 57.3%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57%입니다. 그렇다면 보유한 집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42.7%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702만 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와 1가구 1주택이나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전체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하면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500만 호입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 702만 호에서 500만 호를 제외하면 약 202만 호가 1주택자가 보유한 투자 목적 주택이라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만 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에서 12%에 해당되고 임대차 주택 중에서 29%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파트만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최근 9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매도 물량 증가는 공급 증가가 향후 추세적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지역별로 아파트 매도자 수 현황을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9년 초과하여 보유한 아파트를 가장 많이 판 지역은 대구입니다. 다음은 울산과 서울, 그리고 경기 순서입니다.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물량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지역일수록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도 물량의 변동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표준 편차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쉽게 이야기하면 평균과 각 수치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즉, 흩어짐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원이 각각 5명인 1반과 2반이 동시에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1반과 2반의 점수 평균은 82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반의 수학 성취도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평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전략도 똑같으면 될까요? 평균은 같지만 표준 편차를 보면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1반은 2반보다 학생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반면에 2반은 학생 간 점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평균 점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 반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반은 난이도가 낮은 수업에 집중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2반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수학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준 편차를 보니 똑같은 평균이라도 상황이 다르게 판단되고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의 표준 편차를 지역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동작구입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서구, 은평구 순입니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높습니다. 표준 편차가 높다는 의미는 매물의 변동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향후 매도 물량의 증가 가능성이 높고 가격의 하락폭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예상할 때 매도자들의 심리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양대 효과입니다. 양대 효과는 무리해서 떨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우두머리 양이 선두에서 지휘하면 모두 우두머리 양을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현상은 우두머리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자산 시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매도 물량의 증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증가, 즉 매물의 증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매물 증가가 크지 않고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매 가격은 하락하나 거래량도 줄어드는 시장 상황이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폭은 커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가장 큰 변화 요인은 바로 유효 수요의 부족입니다.
높은 전세 가격과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 하락폭은 매도 물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9년 초과하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시장이 전망됩니다. 2024년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은 2022년과 달라집니다. 2022년 주택가격의 하락은 수요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의 하락폭은 컸으나 하락한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주택시장은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을 사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